네, 반갑습니다. 저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입니다. 저는 오늘 감염병 X 기후전환 사회적 참사 시대의 기업의 소셜 임팩트 대응,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재난이 났을 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문제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좀 이렇게 신뢰가 가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20년째 계속 이제 재난 분야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국제구호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서 계속 어려운 나라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 현장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가다가 이제 국내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나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나 이렇게 현장에 가게 되면서 이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라이프라인 코리아라는 이제 소셜벤처 예비사회적 기업인데요. 만들게 됐고요. 주로 이제 재난 상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훈련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회사 소개를 드리는 거는 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여성 맞춤형,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서 직접 몸으로 하고, 그 다음 가족들 맞추고, 그 다음 뭐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의 활동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좀 재난에 대한 상식들이 좀 이제 뒤집어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려는 모든 얘기들이 그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세월호 참사 때가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의식에 관련돼서 큰 분기점이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있었고요. 15년에 메르스 사태 있었습니다. 그럼 16년에 경주 경주 지진이 있었고 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 8년에 이제 폭염, 48명이 사망한 폭염이 있었고 19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원도 산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는 한국에는 재난이 별로 없는 나라라 그랬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계속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던 거고 다만 이게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는 다른 나라처럼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재난의 특징들은 계속 매년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슷한 유형의 재난들이 반복됐을 때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 단체나 그 나라들은 그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이제 대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다양한 유형의 큰 재난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모든 재난에 다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영리 분야에서 이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대응하던 거는 그럼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태풍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준비할 게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업 분야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온 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따로 다 준비했다가 그게 터지면은 그걸 맞상대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형태의 재난이 오던 간에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인 역량들을 일단 키워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고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사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도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다시 온다에서부터 지금 코로나19가 재유형이 온다. 그다음 예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기후재난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닥치다 보니까 앞으로의 재난은 항상 우리가 준비한 거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던 것보다 더 한 발 앞선 이런 재난들이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점 자체를 어떤 시스템 체계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재난이 오든 간에 어떻게 회복력을 가질 것인지 이 분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슬라이드가 거의 한 100장 정도 되고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사례만 한 70개 정도가 되거든요. 요거를 지금 되게 빠른 시간에 주로 이게 사진이라 가지고 빨리빨리 보여드리는데 크게 범주는 주로 3개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미 뭐 이렇게 인력을 임직원들을 자원봉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금으로 이제 해서 이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이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의 비즈니스 역량 그 자체로 재난이 났을 때 기여하려는 이런 방식들의 사례들을 쭉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시에 기업들이 재난과 연관돼 가지고 활동하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컨셉을 바꾸게 되면은 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가지고 평시에 어떻게 재난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좀 시간이 남게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를 만났을 때 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신 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나 물품을 보냈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전장에 전달이 되고 있는 거냐, 또 전달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마지막에 시간이 됐을 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개념 하나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재난 났을 때 기업이 하는 거는, 그럼 재난을 복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많이 하니까 기업은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보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의 거의 상식적인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활동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알게 됐는데, 재난 났을 때 기업의 역할이 우리나라하고 좀 판이하게 좀 다른 편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재난 났을 때 현장에 들어가 보시는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늘상 보게 되니까 하는데, 사진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나면은 지금 농협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이 와가지고 이동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재민들이. 예.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와가지고 이동중개차 보내가지고 통신들을 재빨리 이게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재민분들이 이게 휴대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충전 서비스도 기업들이 하는 거고, 휴대폰이 되게 중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사들에서 버스를 보내가지고 이게 수리하는. 근데 이게 단순히 자기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재난지에 가서 한다, 이거를 넘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그럼 기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여야 되는데, 아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모든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기업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그때 입고 있는 옷도 기업이 만든 거고요. 그때 일어났던 그 침대도 기업들이 만든 거고, 이제 세수하러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 쓰는 비누도 기업들이 만든 거고, 예. 심지어 거기 나오는 물도 어쨌든 수도공사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의 모든 영역이 기업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난이라는 거는 이러한 일상적인 이제 구조에다가 균열을 내는 거라 가지고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일상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난이 났을 때 기업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 재난 피해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그 일상성을 재빨리 회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이제 사례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최근에 이게 2015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약 재난이 터졌을 때 구호품들을 막 가져다 주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게 전국재해구호협회라는 단체인데, 함양과 파주에 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호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럼 딱 터지면은 거기에서 구호품을 싣고 가서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가져다 두는데, 근데 이게 전국에 2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상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하고 손을 잡고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BGF 리테일에 전국에 있는 물자 창고들을 구호품 창고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창고와 그 물류 조직들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재해구호협회의 창고 물류 시스템과 BGF 리테일 시스템이 합쳐져가지고 전체를 전국을 커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분들이 인지해가지고 구호품을 싣고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시간이 보통 2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있던 간에 2시간 내에 구호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빠는 이걸 빨리 재난인지 인지하고 재빨리 구호를 해야 된다 판단하는 그 시간인 건데,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2시간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지에 있다, 우리나라 오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19 때 사례인데, 소주 회사들인 겁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대선주조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 했던 게, 본인들이 알코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방역용품에 지금 소독할 때 쓰는 어쨌든 하고 성분이 같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재빨리 용도 변경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정을 어쨌든 방역용으로 쓸 수 있게 이제 기부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창원에 있던 무학소주 이 회사에서도 그걸 보고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정을 의료 병원에, 방역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소독용으로 보내기로 이게 딱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마치 대선 주조가 다시 이번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번엔 자기들도 의료용으로 다시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이걸 보고 제주도에 있던 제주 소주하고 한라 소주가 같은 날에 또 역시 지방에 있는 세무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용도변경 허락 받은 다음에 자기네 주정들을 다 지자체에다가 기부하게 됩니다. 의료용 방역용으로 해가지고. 평상시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상황, 특수한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자기네들의 어쨌든 그 역량들이 활용될 이제 기회를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샘인데, 요, 뭐 인테리어 회사, 예, 종합 인테리어 회사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가구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사들을 데리고 있고 트럭들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전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대구에다 보낸 겁니다. 그럼 대구 스타디움에 여러분이 전국에서 보내주신 그 구호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기부한 물품들이 택배로 보내던 단체에 기부를 하던 간에 여러분이 직접 어디서 물건 사다가 떼어두던 간에 모이는 것 자체는 빠릅니다, 이제. 그 직결지에. 그런데 중요한 거 안 되는 건 직결지에서 각각 필요한 곳으로 계속 옮겨가야 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역량들이 일종의 전달 체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은 한샘에서는 아예 긴급구조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류만을 맡아가지고 대구 스타디움에 와서 그걸 계속 나르는 거죠, 필요한 대로. 예.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네 물류 조직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 이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들 뭐 기저귀들, 예, 이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워낙 마스크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자기네 이제 라인 여러 생산 라인 중에 부직포 생산하는 라인 하나를 통째로 바꿔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기도 했고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마켓이나 이제 옥션 같은 게 운영하는데. 이 커머스 조직이다 보니까 가능했던 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공헌 팀의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영업팀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다 이제 물자를 생산하는 생산자분들이다 보니까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한참 지금 마스크나 방역용품들이 부족할 때 거액 쪽에서 물건을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린 다 직원들이 기꺼이 마음으로 하고 그 물건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대구경북지구가 보내는 이커머스의 능력들을 이제 활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해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버드와이저, 예. 맥주 버드와이저 만드는 회사인데, 이 미국에서 이게 재난이 났을 때 맥주 회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딱히 있을까? 예. 뭐 혹시 뭐 이렇게 기금을 내든지 뭐 봉사자들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 캔에다 맥주 대신에 물을 채운 겁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이게 통째로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구호품들은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 따뜻하게 몸을 하는 거 이런 건데 이제 맥주 캔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보내는 이런 방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제공 프로그램인데 에어비앤비거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본사에서 어떤 사회공헌을 하고 있냐면은 에어비앤비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호스트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이 반드시 대피소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예를 들어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대피소에 가서 생활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특수한 수요들이 가진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난민이나 이재민들을 위해 가지고 호스트들을 열어주는 거죠. 에어비앤비를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서 이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당분간 이렇게 해주는 건데 지난번 작년에 이제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는 지금 미국에 있는 본사하고 에어비앤비하고 본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한국 내에서 재난이 났을 때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실제 강원도 산불 때 일부 이재민들하고 구호요원들은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에서 계속 한 달간 자게 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본사에서 그러니까 쿠폰으로 쏘아줍니다, 저희한테. 그럼 그 쿠폰으로 주인한테 이제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역량들을 이제 활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일본 사례인데요, 이제 이온이라고 되는 뒤에 있는 큰 건물이 우리라고 하면 이마트처럼 굉장히 큰 대형 유통업체인데 여기에 사고가 있는 게 저렇게 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기로 채운 대피소인데 요거 접으면 한 100kg 정도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 마트의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 재빨리 주차장에다 저걸 펼치는 거죠. 기계로 공기에서 넣게 되면은 그럼 저 안에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데 재난 대피소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리한 게 저 이온이란 저 마트 안에 이재민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대피소를 만듦으로써 이게 자기네 이제 어쨌든 매장도 살리고 어쨌든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대표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는 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각 전국에 있는 이온 매장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경우는 세스코 같은 경우인데 이게 소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번에 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나서시긴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군구에서 방역차, 이게 소독차, 하얀 연기 내뿜는 그 차로 해가지고 이게 재난 지역을 도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바로 초반부터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방역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와 관련된 청소나 소독과 관련된 회사들이 재난이 나면은 가장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것부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예 자기네 임무로서 받아온 데가 있고 이거는 그냥 버스인데요. 동일본 대지진때 버스가 움직이는데 재난 지역을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상상을 잘 못하시는데 지난번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대중교통이 다 멈췄습니다. 불 나고서. 그러니까 시골이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저쪽 저기 큰 대피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쨌든 옆에다가 구호품들 많이 쌓아 놓고서 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문제는 집집마다 이게 피난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야죠. 네, 대중교통이 다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는 주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어쨌든 버스들이라도 자동차 끌고 가가지고 막 돌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지난번 같은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쏘카가 속초 지역에 있는 그 자동차들을 그 구호팀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사례인데요. 17인대가 통신회사들, 우리나라 뭐 KT 정도가 이런 역할을 할 텐데 통신회사들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식은 재난 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람들은 그럼 뭐 식량, 식수 이런 걸 찾으러 간다 그러는데 보통 어려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선진국 재난 형태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시간 정도면은 구호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여러분의 상상하고 다르게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물이나 식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갖다 주는 거고 특히 성인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물이나 음식 안 먹고도 하루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도 기본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 거기 근접해 있는 거고요. 오히려 가장 큰 수요는 뭐냐면은 가족의 안보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남편이 지금 학원 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회사 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학원 가 있는데 이랬을 때 재난을 만나게 되면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통신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재 선진국들이 이제 평상시에 교육할 때 여러분의 상식 잘 알 텐데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 재난 났을 때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나가겠냐 하면은 되게 의견들은 분분할 텐데 주로 이게 생존과 관련된 물품들을 생각하시는데 선진국들이 가르치는 건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스마트폰이 재난사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요인 가족들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갇혀 있다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이거를 공중전화 시스템에 도입해가지고 통신회사하고 얘기해서 평상시 그냥 공중전화인데 재난이 나면은 171번은요 171번 딱 누르고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녹음하고 미리 약속된 비밀번호 딱 누르면은 딱 끊어버리면은 아무리 먼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 출근한 남편인데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공중전화가 가서 다시 171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은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목소리를 남길 수 있어요. 사실 비밀번호 놓고서. 그래서 아무리 전국에 어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전화회사가 이것만 171번만 열어주면은 전국의 사람들이 사서함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부하고 이제 통신회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뭐 일본의 자판기가 많은데 왜 많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판기 중에서 저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자판기들은 재난이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구호소에 가야만이 뭐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자판기들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그 안에 음료들을 바로바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 곳곳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재난 상황에서도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성이 중요한데 사실 재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옷 이렇게 라면 보내주고 이렇게 물 보내주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재난 규모에 비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공급의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이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당장 옷일 거야, 물일 거야, 식량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팀이 다 그것만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는 그 똑같은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겁니다. 소화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정작 필요한 물건들은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해서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선진국 재난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 딴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마트나 다이소를 통째로 현장에 갖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그냥 필요한 거 아무거나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수요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편의점을 아예 그 재난 지역에다 만들어버린 거다. 임시 가건물로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전국의 편의점들이 다 모금을 하게 되고 특히나 복구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재난을 당한 지역에 그쪽에 원재료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거죠.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다 그 지역으로 다시 돌리는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이제 비바홈이라는 체인인 건데, 보통 이제 기업이 재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요, 어떻게 도울까 이게 아니고요. 당장 우리가 당했으면 우리 기업은 대체 계속 운영을 계속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매장을 열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BCP라고 해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걸 짜게 되는 그 분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만큼 있는데, 이 비바홈이라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BCP를 넘어가지고 LCP라고 새로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연속성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이 아닌 거고요.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BCP가 필요한데 우리 고객들한테는 LCP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재난 상황에서 항상 유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매장마다 다 발전기 설치하고 식수시설 설치해가지고 재난이 당했을 때 사람들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매장만 와도 어쨌든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고 구호팀을 만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모든 물건들이 사실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비즈니스를 아예 LCP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포스터가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비즈니스로서 우리 매장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 재난 대비 물건들이 있는지 하나의 홍보 매체들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재난을 비즈니스화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재난 현장인데, 동일본 대진의 재난 현장인데, 한가운데 지나가는 트럭이 택배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난이 났으면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가 움직이는 건 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가 1등 공신은 어쨌든 간에 택배 회사들이 집까지 계속 날라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물리적 재난의 경우에는 되게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런 게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택배 회사들 입장에서 아까 일상성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딴 게 아니고 기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당장 택배 시스템을 재빨리 돌리는 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재난 지역에서 대피소에 다 피난을 가 있을 텐데 필요한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구호팀이 갖다 주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도 좀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할머니가 집이 불타면서 재빨리 나오느라고 트리를 안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트리를 안 갖고 나오시면 어느 구호팀도 시간이 돼도 그걸 갖다 주질 않으세요, 이게. 그걸 구호품으로 하는 데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트리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거기다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신생아, 어느 마을에 가니까 신생아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모든 구호품이 표준화된 구호품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유도 먹여야 되고 아이들 기저귀도 필요한데 아무도 안 갖다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NGO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으면은 고단지 발달해서 이거를 다 챙겨줄 텐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그런 게 되게 부족한 편인 거고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난지역 밖에 친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카 지금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재난지역에서 고생하고 있어. 어떻게, 어느 대피소에 있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요청을 해서 하면은 택배회사가 그 대피소에 그 사람한테까지 다 배달을 해줍니다. 집안이 다 망가져도 어느 대피소에 어떻게 누구 있게 이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구호들이 전형적인 공식적인 구호 체계가 챙겨주지 못하는 이 세밀한 수요들을 택배회사들이 다 챙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되냐면, 택배회사들을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민들이 많이 맡겼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도 그랬는데 다 직결지로 가거든요. 모든 물건이 모이는 직결지에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배분 체계를 다시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큰 기업들이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준 물건들이 먼저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개인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해가지고 박스 안으로 보내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지질이긴 한데, 이 전달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약한 편인 거고,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체계를 만들면서 이제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스마트폰 이슈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걸려는데 이게 전화가 안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큰 재난일수록. 실제 2009년에 강원도 산불 때도 전화 인터넷 안 됐었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 때도 저 포커스 미팅 했었는데 현장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이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평상시 이동통신 회사의 중개차들이 목표가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지 누가 연예인이 왔다 그러든지 그러면은 무조건 사람이 많은데 자동차를 보내거든요. 중개차를 보내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재난 나도 그렇게 재빨리 가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 전에 이미 기사화 되기 전에 다 복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거의 하루 만에 모든 게 복구되니까 큰 불편을 안 느꼈는데, 더 큰 규모의 재난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되게 많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찾기 사이트를 아예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전화가 안 되더라도 인터넷으로 잠깐 될 수 있으면 모바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람 찾기 눌러가지고 나 누구 아빠인데, 나 혜인이 아빠인데 지금 어느 대피소에 와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딱 쳐놓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옆집에 순이 아빠도 같이 와 있네. 예. 그럼 순이 아빠도 이 대피소에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쳐놓으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김동훈 치면은요 정보가 뜨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남기고 사람들이 저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의 안부를 찾는 이런 시스템들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전형적인 자동차 회사가 하는 건데요. 이제 랜드로버 만드는 회사가 적십자를 위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적십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특수 차량인 건데요. 이게 이 친구들이 주로 수색, 결국 수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건 되게 힘들고 하니까 자동차 위에다 드론을 실어 가지고 드론하고 연동되기 전에 만든 겁니다. 자동차로 가가지고 근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서 띄우면은 그 화면을 다 보는 거죠.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수색을 하는데 특화된 자동차를 만든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일본 사례인데 애니콤이라는 회사인데요. 저기 동물보험 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중에서 동물보험, 우리나라 이게 많이 발달 안 했는데 동물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일본에서 가장 최대 회사인 거고요. 그럼 동물보험을 하는 회사는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개념인데요. 재난이 났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침상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대피소 밖이나 위험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걸 하세요. 그러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반려인들, 우리나라 한 1,000만 명 되는데 그분들을 돕기 위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동물과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보험회사는 저렇게 차를 만들어가지고 저 차는 들어가서 동물들, 반려인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물병원 역할도 하고 보호소 역할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분야를 아예 개척하는, 자기 분야와 업종과 관련된 재난 분야를 이제 개척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소셜 임팩트라고 불릴 수 있는 본인들 비즈니스 역량하고 관련되는 전형적인 이제 사회공헌 사례들인 건데 지금 다음 보여드릴 거는 요거보다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임팩트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 어쨌든 비즈니스를 원래 하던 조직이니까 본인들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뭐 도와줄 거밖에 더 있지 이게 무슨 내 비즈니스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가 돼서 이게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난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세븐일레븐인데요. 일본인 건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역시 없는 개념인데요. 큰 도시,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큰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특히 출근한 우리 같은 회사원들 같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침상에 보면은 가까운 대피소에 가라고 하니까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가지. 예. 집이 저희는 파주인데 파주에 있는 우리 집사람들은 집사람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통신도 끊기고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집으로 갑니다 이제. 예. 그런데 다 교통 통신 다 끊어지니까 어쨌든 걸어서 가거든요. 이제 큰 재난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도쿄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아마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 큰 재난 났을 때 3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동시에 이동한다고 해요, 이게. 시뮬레 이상.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주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보통 성인 남성들이 하루에 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20km밖에 걷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데 하루 만에, 저희도 여기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저 일산까지 한 20km 되거든요.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노숙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큰 정책적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재난 프로그램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도울 거냐. 예. 그래서 나온 게 대피소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편의점들하고 계약을 정보 맺어가지고 재난이 나면은 재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편의점이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재난 난 지역에 편의점들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열고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그냥 주워버리면 공짜로. 사실 이제 숫자에 제한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들을 다 정부가 다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맺어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편의점들 자체를 어쨌든 구호소 역할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본인들한테, 근데 그럼 재난 났을 때 문 안 닫고 계속 장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고 이재민들은 당장 가까운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 거고 정부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거죠. 구호소 최대한 많이 도우는 거니까.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일본 대전 때 사례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삿짐 회사입니다. 이삿짐 회사인데 그 물류 트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렌즈하고 해가지고 도쿄에서부터 재난 지역까지 매일같이 셔틀을 돌리는 겁니다. 이 차들이 아침에 출발하는 거, 도쿄에서 출발하니까 엔주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도쿄에서 계속 물건을 못 던지 피해 지역에서 계속 나눠주되 둘 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계속 나르는 겁니다. 계속 날라가지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사회공헌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정 공공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근데 지정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이게 재난이 났을 때 사실상 아까 일상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 인프라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회사들을 어쨌든 재난 났을 때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평상시 협약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재난 나면은 그 회사들은 재난 정식적인 구호 체계 안에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삿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삿짐 회사니까 재난 지역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통제해서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차량이에요, 이제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삿짐 회사들이 똑같이 군대하고 정부 차량하고 이삿짐 회사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자격을 주는데 이게 운송회사도 이제 다 거기에 포함되고 아까 편의점도 다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생필품까지도. 이 범위들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민간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정부에 있는 시스템 안에 다 포함해서 최대한의 아주 세밀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올리는 게 목표인 거고, 요거는 이제 재난관리회사,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회사도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평상시에 이건 지금 유조차인데요. 예. 원래 이게 석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데 이 회사는 뭐라면 재난위기관리회사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재난 났을 때 특히나 공공시설, 그다음 대피시설, 그다음 병원시설 이런 데서는 전기나 물이나 이런 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거기가 최후의 보루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약속, 특히 병원 같은 데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조차 가지고 있다 기름을 재난 상황에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대주는 역과 약속을 다 해놓은 겁니다. 재난 상황이 되면 계속 모든 기관에 가가지고 약속된 기관에 가가지고 항상 채워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인 겁니다, 이제.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인력파견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우리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제도상 자원봉사 맡겨주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엄청나게 거부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재분류하고 나눠주는 게 이게 되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현장에선 사람들은 보냈다는데 현장에서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인력 파견 회사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책임지고 싹 보낸 다음에 이거 다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그럼 이제 국가는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 이걸 지출해가지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의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영리회사들이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박스 회사거든요. 원래 박스를 만드는 회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재난에서 차별이 없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구호품들을 주로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는데 그럼 우리 박스도 그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박스의 강도를 조금만 세게 만들면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에 가면 처음에 대피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맨바닥 가게 되는데 차라리 우리 박스를 다시 조립해가지고 몇 개 깔고서 그 위에 누우면 침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엔 그냥 요령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박스 자체를 좀 이렇게 강도를 더 세게 만든 거죠. 실제 침대로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일본의 많은 대피소들이 지금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사회공헌으로 하다가 지금은 아예 박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지자체들하고 사전에 다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축품으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축품으로 자기 회사가 들어가게.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이제 실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리 회사나 이제 헬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수송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섬들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재난을 당했을 때 섬들이 다, 그러니까 큰 데는 유명해지니까 연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섬들이 다 고립돼 버리거든요. 항상 맨 마지막에 연락받게 되는데 페리 회사들하고 아까 이삿짐 회사 있지 않습니까? 묶으면은 저 페리에다가 그 트럭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의 낙도들까지 전부 다 구호하는 거를 페리 회사들을 좀 같이 한다든지 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재난일수록 문제는 우리나라 아직 그런 사례까지는 없는데 보면은 현장의 정보를 알 수가 없는 통신, 교통, 통신 다 끊기고 연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근데 헬기를 띄워가지고 정찰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공짜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생업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돼 있고요. 요건 좀 완전히 좀 우리나라가 좀 사례가 좀 먼 사례긴 한데 블랙워터라고 지금은 아카데미라고 이름 바뀐 회사인데 세계 최다의 용병 회사거든요. PMC라 그러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처음에 이라크에 가가지고 민간인들하고 이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되게 악명이 높았는데 지금의 현재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군사 업무들을 하는데 지난번 카트리나 불었을 때 뉴올리언스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가가지고 경비 업무를 한 거예요. 정부의 공공 주요 시설과 비축 시설, 이게 석유 시설 이런 데 하는데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군사 업무와 재난 구호, 정확하면 재난 구호라기보다는 재난 상황에서의 주요 공공 시설 경비하는 업무가 자기네 주요한 비즈니스로 이제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전환시킨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면산 사살 때 이게 사진인데요. 사례는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장비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장비 회사들은 본인이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산한 거고 주로 이게 중장비 협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예, 대한건설협회, 이렇게 중장비 협회가 있는데 재난이 나면은 이제 재난 지역에 와가지고 특히 수해나 왔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그게 자원봉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협회에서 와가지고 다 하고 이걸 다 해서 어쨌든 다 비용으로 다 받아가는 겁니다. 이외에 그러니까 중장비와 관련된 이 어쨌든 이 시간 장비 쓴 거 자체가 이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비즈니스 되는 거고요. 가장 유사한 게 그나마 한 번 사례가 있었던 게 세월호 참사 때 그때 이제 뭐 언딘이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구조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비용을 정부에 대신 서비스를 하는 대신에 청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도 사례밖에 없고요. 해외 경제 선진국들은 이게 훨씬 더 지금 오히려 전략적으로 기업이 재난 났을 때 보완적인 역량이 아니고 이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역량이 핵심적인 역량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의 체계에 결합시킬지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례인데 요것도 이제 스카이 KT가 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하나 이게 이게 요거 자체를 사용화시키는 것도 있고 요걸 통해 가지고 좀 다음 거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제 이라는 큰 거대 사업을 좀 받아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띄우고 풍선으로 된 드론을 띄우는데 여기에 스카이 스캐너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난당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쭉 스캔을 해버려가지고 지역에 핸드폰을 찾아내버리는 겁니다. 드론이. 찾아냈으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위치가 100% 정확히 뭐 1m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핸드폰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상에 있는 지상 드론이 가까이 가는 거죠. 예. 지상 드론이 가까이 가서 물건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풍선 드론에서는 진짜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이 와가지고 정확히 그 신호 가까이 가가지고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찾아내고요. 그럼 지상 드론이 최소한의 필수 구조품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 옆에 오는 거고, 그럼 이 신호들이 지금 만약에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우리의 데이터, 개인 데이터로 연동이 돼 있으면은 이 스카이 스캐너로 딱 들어했을 때 딱 그걸 찾아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이게 누구 핸드폰인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 정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의료 정보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119가 신고 받고서 이렇게 오게 되면 현장에 접근하게 되면은 119는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고글이 있어가지고 그 고글에서 보는 장면이 원격으로 저기 이제 병원에 응급의료 센터에 있는 의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예. 보면서 지시해주면 구조대들이 해줄 수 있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원격으로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의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좀 더 재난통신망에 관한 큰 사업들을 받아내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여드린 소셜 임팩트나 좀 비즈니스화된 소셜 임팩트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었던 건데, 그런데 몇 분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또 실현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함으로써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한국의 보호 시스템들을 상당히 발전시키고 싶은 게 이제 하나의 좀 바람인 건데, 문제가 딱 세 가지 있다. 공통적인 문제가 세 가지였는데, 어느 분 만나던 간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기업이지 재난전문기관이 아닌데 대체 우리의 어떤 역량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앞에 있는 사례들도 이거를 지금 닥치고 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본 거지 평상시 미리 준비하고 있다 했다고 하기는 되게 힘들 거거든요.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아는 사람들하고 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회사에 어떤 자원들이 쓰일 수 있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기업 안에 있는 분들은 자원들은 아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재난이 뭔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결합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먼저 나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냥 기업에 뿌린 거지. 어떤 선진국이든 간에 재난구호는 정부 영역이거든요. 관주도로 하기 때문에 관주도로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하는 건 보완적으로 하는 게 보통의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였는데, 만약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부의 구호 체계 내에서 인정을 못 받고 하면은 이게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하게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은 경우 한해서만 딱 그 기능으로만 그 기능이 필요할 때만 정부 요청할 때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는 이제 좀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좀 이게 우리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의 재난을 반복적으로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고도화시켜도 정부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이라는 게 아름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당이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수준에 간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전까지 코로나19 전까지
기본적으로 어떤 재난이든 관주도인 거고 시민들이나 민간은 통제 대상이지 재난대응의 주체가 아니고요. 재난대응의 주체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행동 요령 보면은 어떤 내용이 뭐냐면은 안전한 지대건 집에 또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 방송을 청취하거나 지시에 따라달라 이거거든요. 항상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이제 이게 철저히 통제인 거예요. 너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해외는 이미 넘어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계속 찾아내는 지금 수준인 거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없던 단어가 없던 문장이 나왔는데요. 시민이 방역의 주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시민이 방역의 주체라는. 예. 방역의 주체는 방역 당국이 있는데. 예. 그만큼 큰 재난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이 재난 자체가 한 번에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 이 순간부터 이제 민간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재난구호 체계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하는데 우리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 기업이 이걸 할 테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하나 상대하는 거 별로 원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여러 기업들이 연합해가지고 각 다른 기능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 묶여가지고 이걸 통째로 이제 보여줬을 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을 저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행안부의 중앙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이제 위원이기도 한데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전혀 통하지가 않은 건데요. 요즘은 이 워낙 상황이 중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기업이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으로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아예 특별히 특정 기능만으로 하게 되면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은 현장에는 많은 민간 구호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파트너십으로 했을 때 하는데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손잡은 파트너십을 가진 그 민간기관이나 NGO들이 현장에 대한 장악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예. 현장을 자세히 알고서 해줄 수 있을 때.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장악력이 있는 그런 괜찮은 단체들이 파트너가 있냐 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재난 났을 때 이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많은 한국의 NGO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많은 NGO들이 해외 할 때는 해외 팀들이 있어가지고, 해외 인도적 지원팀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해외 사업만 하지 국내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국내 사업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NGO가 재난만 가지고서 단체 운영하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발달을 못 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를 지원해주는 체계도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설령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걸 받아 안고서 같이 해볼 만한 민간기관들이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호 이후에 특이한 현상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재난과 관련된 소셜벤처들을 NGO가 아니고 소셜벤처들을 만드는 상황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재난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들이 아닌데 재난 상황이 되면은 자신들이 역할이 없으니까 이걸 찾는 단체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전형적인 사례들인 건데 그럼 대구 경북에 가서 반드시 구호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국 여행을 갔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 온라인 개학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쨌든 도움을 받기 힘들어요. 누가 돌봐줘야 되는 학습 관련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해하실 텐데 그럼 이런 것 할 수 있는 구호단체가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가지고 재난이 양상들이 예상치 못한 큰 규모의 재난일수록 구호단체, 전형적인 구호단체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도 전문적인 구호단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들이 막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의 상식일 것 같은데 현실하고 많이 다르고요. 실제로는 평상시 재난과 전혀 관련 없이 자기 일들을, 자기 미션을 하는 단체들 굉장히 많다가 재난을 나면은 우리 사회 모두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가지고 다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각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각자 여러 단체가 막 몰려드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비슷한 기능에 전부 밥차, 전부 그냥 일반 자동차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통제가 안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해외 경우들은 방재선지국들은 아까 말한 각각의 미션이 가는 단체들 모이다 보니까 문제는 요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까, 조정을 할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중간 지원 조직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재난 분야에서 이런 조직이 없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와 이제 손을 잡고서 하게 되면은 좀 새로운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여기까지가 주로 소셜 임팩트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다음 사례들은 뭐냐면은 그냥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들입니다. 예, 그냥 재난에서 뭐 돕게 이게 아니고 그냥 재난 났는데 이거 자체가 비즈니스가 될 수 없을까 하는데 이 무인양행을 이미 아시는데 이분들 왼쪽 위에 보면은 그 조그만 표가 있는 저들의 철학, 재난에 대한 철학입니다. 저 회사에. 예, 재난 준비라는 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물건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물건을 써본 스킬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본인들은 물건을 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물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평상시에 그 대신 디자인을 굉장히 높이는 건데요.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은 저기 임시주택입니다. 예. 그냥 컨테이너인데 그냥 만들어 놨다가 싣고 가서 그냥 2층으로 딱 올려버리면 2층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만들어내버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만들려면 시간이 막 꽤 걸리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저걸 발달시켜가지고 저건 컨테이너 2개 연결하는데 병원입니다. 저게 저 안에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이걸 제품으로 개발해가지고 내놓으면 다 해놓고서 개발해서 이거 자체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 좀 더 작게 하면은 저기 홍수 났을 때 물 막은데 우리는 지금 다 푸대로, 예, 포대로 해가지고 모래라도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게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막으는데 실제 동영상으로 보면 효과가 있어요. 물을 굉장히 잘 막아내요. 예. 그리고 아예 뭐 로봇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중장비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고 요거는 넥스트 라디오라는 미국 어플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피난과 관련된 정보 제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거 있습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 안전한 지역에 가가지고 방송이나 라디오를 청취하라 그러는데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집집마다 라디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안 쓰지 않습니까? 사실 사지도 않고. 근데 특이하게도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라디오가 될 수 있는 그 장치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작사들이 막아놨어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쓰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세월호 이후에 문제가 됐다가 저기 어쨌든 경주지진 이후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제작사 합의를 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플은 거절했고요. 끝까지 거절해서 안 하고 지금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지금 삼성이나 LG는 일부 기종부터 2018년부터는 라디오 기능,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서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넥스트 라디오 미국 어플인데요. 이거를 깔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될 수 있어요. 옛날 기종이라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폰들은. 그래서 최소한 안드로이드 폰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사업 비즈니스로 하는 이 회사인 겁니다. 넥스트 라디오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미국 회사다가 지금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출한 거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조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히 알려줘야 뭐 구조대가 와서 도와주기도 할 텐데. 그래서 고테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쬐그만 요건데 요걸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고테나라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단문자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 위치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한 어쨌든 인터넷을 대신할 만한 이게 통신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개발한 팀도 있고요. 예, 요거는 지금 아이폰인데 아이폰 위성 통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전화를 하려면은 위성 통신 단말기 따로 사야 되거든요. 거기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관련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지금 다 스마트폰에 위성 통신 기술 합칠 건가 이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큰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연락이 가능하지니까 그 중에 지금 나온 게 아이폰에서 중간 단계로 나온 거는 저 뒤에 있는 장치들요 아이폰에다 끼우면은 돼요, 이게. 위성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개발한 거고, 다음 단계 뭐냐면은 그냥 저런 거 안 붙이고 그냥 현재 여러분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위성 전화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기술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요거에 지금 더 야심찬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부터 아마존부터 여러 회사가 지금 달려들었는데 저 궤도 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엄청나게 많이 띄워놓고 전 세계 원격 인터넷, 예. 어디에, 지구상에 어디에 있다가 인터넷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성 인터넷 시장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들어갔는데, 이거의 명분이 지금 사실 재난이거든요. 예, 어떠한 지역이든 간에 다 이게 뚫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이 성립이 되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통신과 관련된 재난 이슈들은 다 이제 일단 정리가 되는 거라 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SQNT라는 중소기업이 저기 울주군청하고 같이 해서 만든 게 이제 이재민 관리 시스템인데, 현장에서 지금 여기 재난 났을 때 현장에 뭐 대피소 만들어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대피소에서 이재민과 관련된 구호품과 이분들의 상황을 체크하는데 IT 기술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건데 진짜 수기로 하세요. 저 현장에 가는데 다 수기로 하고 요거를 동문을 개인 노트북에 여기서 엑셀로 정리하고 요걸 또 NDMS 시스템이라고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고 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불안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개발한 건데 다 쉽게 생각하면은 저 키즈 카페하고 똑같습니다. 이 손목에다 밴드 하나 차고서 그때 사용한 모든 것들을 기록돼 있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하는 건데 이재민들한테 밴드 하나씩 다 달게 해주고 한 번 할 때마다 딱딱 찍으면 밥 먹을 때마다 부어품 받을 때마다 수소 배정 받을 때마다 다 하면은 전국에 단말기도 전국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기가 잘 안 들어가나 인터넷이 안 되는 상태더라도 이 서버에다가 서로 서버 역할을 해가지고 전력이 낮을 때도 통신이 안 될 때도 딱 뚫리는 통신 되는 순간에 한 번에 전송해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어느 대피소에 누가 있는지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은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예. 저기 대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라인이나 야후재팬 이런 데 모여가지고 정부 연구소들하고 지자체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하기에 AI 방제 협의회, 뭐 전내 방제 협의회라고 그러는데요. AI 방제 협의회 만들어서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네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재난이 많다니까 재난이 날 때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술들을 다 실증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다 해보게 되는 건데 최근에 한 실험 같은 건 뭐냐면은 다 라인을 전부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재난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재난 났는데 어떤 상황인 건지 라인으로 다 쏘게 되면은 이걸 재해대책본부에 정보들이 모이게 되고요. 예전에 이걸 활용 못했던 거는 동일본 대지진 때 순간적으로 3천만 건의 정보가 한 번에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럼 공무원 몇 명에서 이걸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아무 시민들이 보내줘도. 그런데 지금 AI 기술이 있다 보니까 AI 기술들이 그것들을 다 정리하는 데가 신뢰도까지 판단해가지고 개인들의 스마트폰에 다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내는 여기에 싱크홀이 생겼어 해서 딱 보내게 되면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실험들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용화하는 단계들을 기업들이 연합해가지고 미리미리 정부하고 같이 준비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오늘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말씀 못 드린 평상시 어떻게 사회공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내신 기금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요거는 다음 기회나 아마 기업 사회공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재난과 관련 말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마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